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IMF에 연체됐던 부채와 만기를 맞은 유럽 중앙은행 부채 총 62억 유로를 상환했습니다. IMF는 그리스 정부가 이날 연체한 부채를 갚기 위해 20억 유로를 송금했다면서 그리스는 더 이상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지난 17일 유럽연합으로부터 70억 유로의 브릿지론 단기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이날 부채 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라며 올해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우호적이고 일부는 9월을 금리 인상 적기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스와 중국이 경기 관련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때문에 미국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달러당 1,15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152원 10전으로 전거래 종가보다 4원 60전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한 때 달러당 1,150원 선을 돌파한 적이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1,150원대 올라선 것은 2013년 7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국제 금값이 2% 넘게 급락해 5년 3개월 내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20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 거래보다 온스당 25.10달러, 2.2% 급락한 1,106.80달러에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최저 가격이면서 8거래 연속 하락한 결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가제기 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의외로 괜찮은 2분기 실적 성적표를 내놓고 있죠. 앞서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쭉 있었었고 모건 스탠리까지 바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송 비용에 따라 희비가 약간 엇갈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은행주의 실적을 본 바 있고요. 이 바통을 사실 구글이 받아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구글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큰 화제거리가 됐었는데요. 하루 동안 주가가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67조 이상 불어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밤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이 기술주 가운데 IBM의 실적이 예상을 소폭 하회하긴 했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중 10중에 7은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 나온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간밤에 나스닥은 또 한 번 신기록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은 사흘 연속 연고점 신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일단 뉴욕 증시 마감가부터 챙겨드려볼게요. 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세로 끝난 듯하지만 이 지수가 보통 지수는 아니죠. 특별히 보여지시는 중간에 나스닥은 처음 보는 지수이실 겁니다. 5,200선 이제 완전히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만에 거의 한 10포인트가량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이제 5,218.86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타자는 아무래도 S&P 500이 될 거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S&P 500 지수의 이전 고점은요, 바로 지난 5월에 썼던 고점입니다. 2134.72니까 한 6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이제 곧바로 S&P 500도 기록에 들어서게 되고요. 다우지수와 S&P 500이 전반적으로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심지어 어제 다우지수는 소폭 빠지면서 혼조세로 끝났던 것은요. 전반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와중에 상품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주식들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의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절반은 된다라면서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불거지게 만들었었죠.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도 일단 강보합세로 그냥 조용히 끝나는 모습이지만 이 랠리가 며칠간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쬐끔씩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도 참 무시 못하는 상승세거든요. 간밤에 그리스 관련된 호재도 있었죠. 간밤이 데드라인이었었던 유럽 중앙은행 관련된 부채를 일단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당초 지난달 말에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못 갚아서 연체가 됐었던 IMF 부채도 한꺼번에 갚아버렸습니다. 물론 돈은 지원금으로 갚았죠. 단기적인 지원금, 이른바 브릿지론을 70억 유로 받은 것으로 일단 부채 양쪽을 다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엔 유가 보시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국 쪽에서 대두되면서 달러와 강세, 반대급부로 상품 시장의 눌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WTI는 이제 50불에 바짝 붙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연말쯤에 많이 빠지면 한 50불 정도 WTI 기준으로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벌써 7월인데 50불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국제 금값이 많이 빠졌거든요. 바로 하루 전에 5년 내 최저치였는데 간밤에 2% 또 빠지면서 이제 5년 석 달 내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금 현재 1,100불 약간 초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제 금값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온스당 1,200불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었었고요. 조금 하락해서 1,150불까지 빠졌어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1,100불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국제 금값의 급락세도 우리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재료로 보여집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소폭 동반해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중국 쪽에서는 일단 증시 급락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었네요. 자, 이번에는 어제 우리 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이 7년여 만에 거의 8개월 만에 780선을 종가상 뚫어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보세요. 좀 초라하죠? 2070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 결과적으로 2100을 뚫지 못했고요. 대형주가 아직은 아닌가 봐요. 실적 시즌에 와서 오히려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대형주가 속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제 게임주까지 또 한 번 급등해주면서 코스닥은 완전히 심리가 좋아졌는데요. 기관도 실적 시즌 안 되는 대형주 버리고 코스닥에 가서 수익률 게임을 재밌게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달러 강세 속에 어제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 2년 앞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종가상 돌파시켰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해볼게요. 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고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4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의 실적이 EPS가 너무 좋게 나왔죠. 거의 주당 7불 가까이 나왔었고 작년은 거의 5불대 정도였었는데 주당 순이익 EPS가 거의 2불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구글이 비용 절감도 있었었고요. 광고 수익도 상당히 모바일 부문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 좋아지면서 구글의 순이익이 급증한 데 따라 나스닥이 한번 크게 급등하는 데 화답이 있었었는데요. 이 같은 구글의 바통을 간밤에 애플이 받아줄 수 있을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미국 쪽의 어닝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 실적 시즌 전망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결이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정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스닥이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밤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어제 잠깐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긴 했는데 애플의 아이폰도 판매량이 궁금하지만 애플 워치의 판매량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했는가가 관건이 될 거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분석들 보면은 애플 워치 판매량은 뭐 그렇게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아이폰의 판매량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그 아이폰 그 판매가 한국의 그 갤럭시 판매량은 저조한 데 비해서 아이폰이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20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애플의 그 수익이 2분기 수익이 상당히 좋게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지난주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의 급등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호조를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요. 지난해 연말에 애플이 180억 달러에 달하는 분기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중국 시장이 있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판매고를 올렸을까요? 글쎄 그 판매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나온 분석을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갤럭시에 비해서 애플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갤럭시의 그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실적 호조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근데 샤오미라든지 중국 국내 폰이 있지만 이거는 중저가 폰이고요. 그래서 역시 프리미엄 폰으로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구글 효과에 이어서 애플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른바 애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똑같은 분석을 해주시면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중심의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반반 50%는 된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그래, 네네.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경제가 실업률이 5.3%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이제 12월에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1년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으로 미뤄볼 때 아무래도 12월 정도에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다 좀 더 투자 기회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전에 한 2, 3개월 정도 나스닥이 상당히 투자 기회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동반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상 2년 만에 역시 최고치를 경신해 1,150원대를 결국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4월 거의 마지막 날 1,166원 60전에 끝났으니까 석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거의 86원 가량 급등의 원화가 약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1,200원, 1,300원 간다는 전망 나오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150원까지 갔습니다만은 1,200~1,300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중에 아마 연중 4분기 정도에 1,100원 후반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9월이건 12월이건 미국에서 금리를 일단 올린다고 하면은 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신흥시장부에 돈이 유출된다든지 이럴 경우를 생각하면은 금리 올리는 그 시점에 1,200원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인하도 역시 그만큼 약세가 된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인하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유로존 위기, 그리스 위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도 때문에 다소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역시 미국 금리 올리고 데 비해서 일본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그 무렵에 원화만 약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하도 약세가 되기 때문에 원엔 환율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원엔 환율은 소폭 하락할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그리스하고 중국 증시 불안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났을 때는 엔화도 같이 강세를 보여서 원엔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미국 연내 금리 인상 재료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엔화도 같이 원화와 함께 약세로 돌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사실상 원달러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 이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출주와 외국인 수급에서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1,152원 정도 가면은 우리나라 수출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평균적으로
지난 몇 년간 평균이 1125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1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 수출은 원달러 환율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원엔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엔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엔달러 환율도 향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수출의 일단 환율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 둔화 문제가 있지만 환율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제 수출류 같은 것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차손이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 이런 좀 올라가도 환차손 10% 이상 마이너스 되어버리면 다 까먹는 것이니까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다소 주춤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역시 미국 금리와 관련인데 미국 금리 인상할 무렵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크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고 환차손이 크게 날 것이라는 기대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 무렵에 일시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수출률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미국 금리 인상 한 달 전 정도까지가 우리나라 주식에 그나마 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다행히도 교수님은 9월 금리 인상보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커졌는데 연말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도 수출주가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어제도 자동차주에 조금 반등이 있었을까? 별로 이렇게 약발이 듣지 않는 모습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들도 빠져나가고 수출주도 일단 2분기 상황에서는 실적이 안 돼서 조금 어렵고 코스피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올라가지만 엔달러 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정도 가면은 결국 원백엔 환율이 900원 선을 900원 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900원 선도 떨어질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익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웬만큼 원화 환율이 올라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철강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 거의 다 지금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삼성전자의 수익 악화도 상당 부분이 환율에 많이 기인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료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가 돼서 환차손이 발생할 거란 예상이 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한 달 전 정도까지는 등락을 보이면서 그 수출주를 좀 환율이 올라가니까 중심으로 해서 좀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려면은 우리 주식시장은 불가피하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실 지난 한 달여간 거의 롤러코스터 모습을 보였던 중국 증시인데 중국 당국에서 증시 그런 파동은 종료됐다라면서 정상화를 선언했네요.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4,000선 부근에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약 지난 1년 동안 50% 정도 급등했다가 한 30% 급락했다가 지금 한 12, 13%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야말로 가전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그냥 엄청난 돈을 공급한다든지 혹은 공급을 줄이기 위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IPO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도 한 4,000선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당국의 이제 일종의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죠. 이젠 괜찮다 이런 얘기를까지 발표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현재 지금 워낙 지금 그 실물 경제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과잉 투자, 그다음에 기업들의 과잉 투자로 인한 기업들의 부실 문제, 또 그에 따른 은행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중에서도 지난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지급 준비를 낮추고 이동선을 공급해온 힘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조정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4,000에서 4,500 이선에서 등락을 보이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면 중국은 역시 그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중국의 역시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정시를 바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서 더 떨어지진 않고 한 4,000에서 4,500 선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사실 증시 구제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써서 성공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위험은 심각한 기업의 채무에 있다는 경고가 나왔네요. 채무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중국은 지금 현재 기업들이 엄청난 과잉 투자를 갖고 있거든요. 과잉 투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과잉 투자는 자연적으로 기업의 부채로 돌아오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엊그제 발표한 20일 어제 발표한 S&P 자료에서 중국 기업의 채무가 16조 달러, 중국 GDP가 10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약 GDP 160% 하는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1997년 금융위기 이전 상황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중국 경제의 내관입니다. 우리는 97년 금융위기 이전에 기업 부채가 많아서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지금은 가계부채가 문제죠. 결국은 기업 부채가 줄어들면서 가계로 부채가 넘어온 건데 우리는 이 중국은 우리의 전 단계인 과거에 기업 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단계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기업이 가동률이 높아져가지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중국 서부 대개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과잉 투자 문제를 중국 서부 대개발로 해결하자. 이것이 이제 시진핑이나 리커창의 전략인데 이것이 성공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기업의 과잉 투자와 기업 부채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이 경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증시는 조금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과잉 투자가 해소가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심지어 중국의 어떤 경착륙 우려까지 표명을 해 주셨어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앞서서 증시를 살리고자 개입하는 바람에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MSCI 신흥지수 편입도 요원해졌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과잉 투자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10%의 성장을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7%를 떨어지니까 10%의 성장을 기대하고 했던 투자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저번에 1,400여 개의 그 상장 기업에 거래 정지를 했거든요. 거의 상장 기업의 절반 정도를 거래 정지를 하고 공매도도 제한하고 이러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마음 놓고 중국에 투자하기도 힘들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MSCI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제도적으로 이걸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난 6월 달에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안 됐는데 아마 이것이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위안화를 IMF, SDR의 통화로 편입해서 적어도 글로벌은 안 되면 아시아 지역의 지역 통화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상해 종합증시도 4,000에서 한 4,500선 정도의 박스권 전망을 해주셨죠. 간밤에 교수님하고 많이 얘기했었던 그리스는 IMF, ECB의 부채 상환하고 은행도 일단은 문을 열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맡고 계신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의 분석으로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좀 썸머랠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를 담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썸머랠리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종목 장세고 중소형주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의 썸머랠리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즉 실적이라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어닝 쇼크라는 부분들요. 이미 선반영되었다면 그것은 해소가 될 수 있는 차원이고 그 어닝 쇼크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 즉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코스피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미래 시장에 주식을 사고 있으면 절대 손해날 일 없다.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중에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SK컴즈가요. 그때 6,000원, 7,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얼마가 됐냐면 15,000원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 즉 미래 시장으로 보고 있는 시장. 유럽이 이래 불안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달러도 불안하고, 즉 통화 가치가 어떤 투자 가치로서의 의미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세계적 공통 통화 가치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상승을 가져온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따라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늘 오르기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늘 오르기 전에 이 비트코인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미래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베이가요, 페이팔을 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팔 홀딩스라는 것으로 분사를 시켜놨어요. 자, 얘들도 핀테크 산업에 또 한 발 박차를 더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핀테크 산업, 페이팔이라든가 알리페이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한국정보통신, 그죠? 하이셀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즉 미래시장이었죠.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그 모든 팩트들과 그 모든 이제 미래는 이 신문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그리고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신에 보니까요. 자, 여기 지금 그러니까 킥보드를 타고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그죠? 요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ina War on Pollution, 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마 거기에 대한 기사겠죠. 환경에 대한 기사입니다. Benefits from Economics Slowdown, 즉 경기 둔화에서 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혜택, 이것이 중국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사 밑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중국이, 중공업 중심 국가로 가다가 중공업을 갖다가 좀 자제시키면서, 중공업의 과잉을 좀 정비를 하면서 이 환경 문제를 개선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가 왔고, 그 경기 둔화에서 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요. 환경 얘기가 최근에 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환경 얘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인선 ENT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환경 문제가 또 하반기에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겠구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비약적 발전을 해보면, 미국이 어제요, 태양광 대표 기업인 선 에디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비빈트 솔라라는 회사를 2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돌면서 비빈트 솔라 회사가 하루 만에 44% 급등했습니다. 자, 태양광 쪽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우리도 이제 주목해 볼 때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OCI 여전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OCI 최근에 이제 아직은 하락 구간에서 완전하게 둔각을 만들어놨어요. 정체를 만들어놓고 이제 다시 재상승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아직은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이 될 만한 요인들이 자꾸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OCI 전에까지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승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사로 나오기 시작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OCI 보시면 되고요. GNC 에너지라고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자, 요 두 종목 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최대 경제기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분양 시장 20대까지 뜬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환기 에너지 시장 우리도 요 나옵니다. 신재생 원전 답보에 자원개발 올스톱 온실가스 감축 앞두고 뭐 이런 얘기 뜹니다. 자, 이 얘기가 뜬다는 이유는 뭐냐면 또 환경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발췌한 기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십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분이 해수부 장관께서 중국으로 크루즈 세일즈를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크루즈 얘기 나오면 제가 무슨 종목 얘기 드릴지 아실 거예요. 전일 급등세가 나왔죠, 그죠? 시간에 그 7%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현대페인트 또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현대페인트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도착하는 곳 바로 부산 국제선 여객터미널입니다. 이 국제선 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이 한번 입항을 하게 되면 보통 3,000명에서 4,000명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3,000명, 4,000명이 그 게이트를 통해서 이 현대페인트가 차지하고 있는 3층 명세점 약 480평 규모죠. 여기서 쇼핑을 하고 간다면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은 기대감에 플러스돼서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더더욱 성장세를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현대페인트의 그리고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썸머랠리에 관계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국내는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만 해외 관광객들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들을 이 해수부 장관께서 또 크루즈 세일로 해서 크루즈 세일즈를 통해서 아마 외국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곧 개장을 할 부산 국제선 여객터미널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정권에 휘둘리고 정쟁에 치이고 에너지 안보지수 30단계다. 자, 이 기사 나오죠. 여기서 보면 국가 명운이 걸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 19일 만에 급선회했다. 국민도 환경은 선이고 원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이게 뭐냐면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Not in my backyard라고 불립니다. 내 땅에는 안 된다. 남의 땅에는 원전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내 땅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not in my backyard, 내 땅에는 안 된다고 해서 님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 재생에너지 관련이 크게 성장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를 볼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국가 명운이 걸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 때문입니다. 자, 단기 선거 연년 말고 신재생 등 성장 동력 키울 전략이 절실하다. 환경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CI, GNC 에너지 앞에 말씀드렸던 게 또 뒤에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분이 넷플릭스 부사장입니다. 스콧 마이러라는 분인데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바로 방송용 콘텐츠를 이제 방송용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송용 콘텐츠 플랫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 10%의 자체 콘텐츠 제작에 기존에 없던 새 콘텐츠 개발로 한국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디어 시장에 바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의 선두주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역시 이 넷플릭스의 이런 얘기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됐지 악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목 꼭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바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장에 두 종목 딱 때 얘기 드렸어요. 하나 더존비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19,000원 신고가를 갔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그죠? 그때 말씀드렸던, 자, 더존비전 보셔야 됩니다 했을 때가 12,000원대 뿐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19,000을 갔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못 갔어요.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방송용 클라우드. 우리는 왜 디지털 방송을 전환했을까요? 결국은 방송의 상업화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이 넷플릭스 역시 방송의 상업화를 이룬 곳이에요. 그와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그리고 그 마켓 쇼가 꺼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 종목 꼭 좀 찾아보십시오.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대놓고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직접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기쁨들이 또 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 못 찾겠다 싶으시면 제가 공개 방송을 열거나 할 때 여러분들, 그리고 강연을 열 때 오셔서 물어보세요. 이번 주말에도 강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IT 제품 200여 개 관세 장벽 사라진다. 자,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등 IT 제품 의무 관세야. 자, 이것이 참여국이, 자, 이 얘기 나옵니다. 참여국이 지금 80개국 참여해서 전 세계 IT 교역의 97%를 차지한다. 자,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전 세계 1조 달러에 달하는 IT 제품을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무관세를 적용하면요, 중국도 일본도 수혜를 봅니다. 여기에 환율로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 정책만 잘 편다면, 그리고 돈을 자꾸 풀어서 경기 부양을 진작한다면 이것의 수혜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IT 쪽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대형주는 실적 우려에 대한 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IT 관련해서는 여러분 실적이 위주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쪽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게임기, 내비게이션, 의료기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뉴헬스케어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업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팅크웨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중장기적 이제 뭐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느냐, 중장기적 성장세가 성립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께 쭉 드렸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결국은 악재는 거의 소멸됐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강세장이 더욱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본격적 대세 상승의 랠리, 여기서 중소형주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미래시장의 썸머 랠리,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기대해 보셔도, 그리고 계속 즐기셔도 좋을 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주말에 강연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그리고 7월 26일 일요일 날은요, 서울 분당에서 합니다. 서울 선능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그 강의 내용들이 강의 장소라든가 상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간밤 6 증시에선 나스닥이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대 이상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등에 업은 결과였는데요. 달러 강세 때문에 유가는 50불의 턱걸이, 금값은 5년 3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필요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로 가죠. 이재광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 미국도 우리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본다면 메이저들의 수급의 눈은 전부 다
코스닥에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이미 박스권의 재미없는 흐름에 gat혀있는 반면에 코스닥이 어제 종가상 780을 뚫었더라고요. 네네. 네,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요즘 잠 못 이루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도 어렵지만 참 날씨 너무 후덕지근합니다. 비가 좀 와주려면 좀 시원하게 와주던지.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새벽에는 좀 제법 내렸더라고요. 아침에는 좀 그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강원도와 이 경기도 지역에 비가 좀 더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말마다 산에를 자주 가거든요. 좋아해서. 물이 너무 없습니다. 이거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메르스는 물러갔죠. 비 좀 더 시원하게 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식시장도 뭔가 시원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답답하죠. 근데 이 답답하는 거를요, 답답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습니다. 항상 답답합니다. 기분 좋은 일보다는 답답한 일이 훨씬 더 많고 고민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즐길 줄 아셔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초보에서 탈출하는 어느 정도 주식이 이렇구나 그걸 아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해드린 이유도 여러분도 이 주식시장을 희노애락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일장 한번 보죠. 자, 미국 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나스닥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흘 연속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훨훨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다우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 자원개발주의 발목이 좀 묶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간만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나스닥 시장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나스닥부터 한번 보죠. 자, 나스닥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너무 이쁘죠?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한번 다소의 눌림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 이제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직접 투자하시는 분 계시다면 살짝 눌림목을 받겠죠.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우량주들이 모여져 있는 시장이 약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다우지수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 보시면은요 1차 저항선 때 근접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도 자, 이달 초에 7월 초에 급락하면서 이거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완전히 바닥 탈출에 성공한, 다시 말해서 상승 전환이 확인된 그런 모습입니다. 1차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우도 한 차례 눌림목은 우리가 예상해야죠. 특히 기업의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뭐죠? 네, 기업의 실적입니다.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네, 일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9월에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50%가 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는 이유는 증시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미국 다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18,000포인트라는 지지선입니다. 어제 종가가 18,1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00포인트만 더 빠지면 다음에 지지선에 근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과 다우 시장이 모두 안정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대서양을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그리스 사태 해결감 계속해서 유럽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 정부가 IMF와 ECB의 부채 상환 62억 유로라고 합니다. 1억 유로도 본 적이 저는 없으니까요. 이걸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7조 7,7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7조 7,700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큰지는 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자금이죠. 이것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가 돈이 있어서 상환한 건 아니죠. 추가 자금을 70억 유로를 받았기 때문에 상환한 건데요. 어쨌든 그리스 사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영업 중단 상태를 보였던 그리스 은행들이 영업 재개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유럽의 대표 시장, 유럽의 선두 시장을 할 수 있는 독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다스 지수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유럽발 훈풍, 그리스발 훈풍이 그대로 시장에 적용되는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상승 전환이 완전히 확인된 모습이죠. 네.
조정은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은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저 동남아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은 전일 휴장했죠.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5일 연속 상승. 완전한 상승세고요. 자, 상해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전일장에서도 양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3연속 양봉 실현하는 모습이죠. 자, 상해종합지수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노란 원형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쌍바닥이 실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쌍바닥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쌍바닥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아래 거래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만 조금만 유입이 돼준다면 상해종합지수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한층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일부 연속 상승했다는 과열권을 우려해야 되는, 너무 많이 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들 정도로 완연한 상승세에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국내 증시에도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은 특별히 우리 시장 관련해서 답답함을 오히려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코스닥 얘기가 한창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훨씬 더 나아 보이니까요. 그러면 이 답답한 코스피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등은커녕 신저가, 52주 신저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국내 시장 답답합니다. 사실 국내 시장 코스닥의 모습만 보면은 긍정적이에요. 자, 코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보죠.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스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지금은 완연한 상승세입니다. 2007년도 11월 이후 계속해서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007년도니까 몇 년이니까 한 8년 만에 8년 동안 계속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상승 기조고요. 이것도 국내 코스닥 시장만 보면은요, 너무 많이 간 것이 아니라 좀 쉬어가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 과열권의 진입으로 이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튼 상승 기조가 완연하고요. 자, 우려했던 이제 코스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말 나온 게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최양극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코스피 시장 과연 언제 갈 것이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썸머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7월 달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죠. 다음 주면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8월의 시작이거든요. 과연 8월 달에 장이 있을 것이냐. 저는 8월 달에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지난번에 찍었던 제가 붉은색 타원형으로 저 밑에 그 화살표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월 9일이었습니다. 목요일장이었어요. 그렇죠? 장중 저점 목요일장 1983포인트, 종가 2027포인트로 2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아래꼬리 달았을 때, 이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었죠.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어때요? 그래도 그 이후 7월 9일 이후 일주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21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지금 2070포인트대 전일 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쌍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전 저점은 깨지기 가능성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면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2000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이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는 개별 종목 위주의 소강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동안에 움츠리고 숨죽였던 코스피 시장의 상승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 제가 지금 바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찍기 위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위한 막바지 고통의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눌림목의 과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테마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등했던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작하는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자.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는 어떻게? 어차피 다음 주 중반, 다음 주면 이제 7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어요.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그 모습이 더 가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동안 숨을 죽였던 수출 관련주에도 이거 순풍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적응되지 않고 있어요. 이 또한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하나의 큰손 세력들의 속임수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형주에 대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자? 네. 이번 주 급락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입질 배팅을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터닝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배팅 전략을 세우면 되겠다. 그러면 대형주 갖고 계신 분이라도 지금 더군다나 하락 시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추가 매수 여부는 그렇죠. 급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형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 전, 듣기 후 기분이 많이 시청자분들 달라졌을 줄 아는데 일단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오히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조금은 더 사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스닥을 오히려 추격해서 좋아 보이는 거 덥석 사는 거 금지, 오히려 순환매를 좀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하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던 실적 호전주 또 순환매 감안한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파라텍, 다음 카카오, 그리고 특별히 NC소프트 최근에 게임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종목 얘기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는 종목별 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금주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역시 이제 방학 시즌이죠. 대학은 이미 배학을 했고요. 이제 중고등학교도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방학을 벌써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거의 방학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역시 게임 관련주 수혜가 되죠. NC소프트를 포함해서 다음 카카오, 웹챗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삼성페이, 삼성그룹주들이 이제 발동의 시동을 좀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삼성페이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파라텍, 그리고 또 여름 제가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비료 관련주들, 남해역에 필두란 비료 관련주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죽지 않았죠. 제약바이오 관련주.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 안정권을 찾는 모습이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들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대형주의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 네, 거래량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가 대형주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종목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해 드렸고요. 대형주는 다음 주부터 꿈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량을 한번 잘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귀한 조언까지 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형주 어렵네요. 실적 시즌에 연중 최저가 52주 신저가를 오히려 기록하고 있으니 말이죠. 근데 오히려 게임주들의 연속적인 반등세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기존 추천주이신 또 게임 섹터의 종목인 NH엔터는 어제 웹젠 지분 매각 얘기까지 나오면서 장중에 68,000원대까지 한번 갔었는데 SM도 2% 정도 오르다가 조금은 주춤하면서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역시 SM은 변동성을 줄 거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살펴주시죠. 전부 다 코스닥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2,100포인트 정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61선에서의 거래량 체크하자. 그리고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61선 부근에서의 상승적인 측면들, 일단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증권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연계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권주들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지수 흐름도 상당히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뭐 코스닥 시장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코스피 시장의 신뢰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의 급락적인 부분들, 그리고 건설주들의 방송에서 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악재적인 부분들,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지만은,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 업계의 어떤 그런 새로운 이노베이션적인 모멘텀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건설주들도 뭐 중동 핵 협상 타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발성 투자로서의 음봉전환하는 상승이 나와줘도 음봉전환하는 상당히 해석하기에는 꺼려지는 그런 패턴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결국 이제 하반기 실적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재료가 살아있는 섹터와 업종들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코스피 시장, 저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1980포인트, 2000포인트를 깰 때부터 1980포인트 61선 이상에서는 오버슈팅 구간이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더라도 이 61선이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이상 하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강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61선 하방 압력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농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주들과 제약 관련 섹터에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입적인 측면들, 결국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적인 측면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신뢰 회복이 우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의 트레이딩 관점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게임주들을 비롯해서 엔터주들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NH 엔터테인먼트 상승 후에 어제 같은 경우 약세 전환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죠. 자, 이제 7만 원대 돌파를 확인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어제 이제 공시가 하나, 어제 이제 장 후에 공시가 하나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웹젠, 게임 뮤로 유명한 웹젠의 지분을 우리 NH엔터가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최대주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일부 매각, 그러니까 전체 매각이 아니라 일부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1,000억 원 가까운, 그러니까 NH엔터가 그동안 현금 어떤 그런 유보율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랐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000억 원 가까이 현금 확보가 이뤄지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이제 반영되는, 유보율이 높아지게 되는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재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돌발 재료가 나와줌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의 방향성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해서 일단은 7만 원대의 강력한 저항 일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7만 원대 매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관들의 최근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기관들의 최근 패턴 분석을 좀 해보면은 상승시에 따라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의 수급 반드시 확인하면서 슈팅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M도 마찬가지 상승 모양이 일단은 조금 나와주었죠. 일단 뭐 이번 주 변동성이 초반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항벽이 35,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적인 저항벽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 초반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면세점 관련된 이슈, 대형급들 가수들의 컴백적인 부분들. 자, 뭐 31,000원에서 34,000원까지 올랐다고 해서 주가에 이것이 반영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미미하죠, 지금. 31,000원부터 34,000원까지 올라갔으면은 거의 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영적인 측면들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어떤 그런 매집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자, SM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어느 정도 재료를 가지고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놀자주들 오늘 흐름 역시 체크를 하고 계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해서 오늘은 일단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7월 말로 갈수록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시장이 나와줄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략을 해서 2번 정도 수익을 냈던 JW 중위제약, 자,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로 근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 오늘부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JW 중위제약 일단은 121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61선을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상승 포지션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61선에 대한 저항보다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종목 스쿼트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이번 121선을 지지함에 있어서 61선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갭에 대한 공백적인 부분들 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제 상승이 나아준 부분들에 있어서 61선이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의 상승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급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초보분들 그리고 마음 약하신 분들, 변동성이 약하신 분들 분께서는 매수 자제를 하시고 급등주에 어느 정도 나는 강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오늘 정도부터 매집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지속적인 평단가를 조정 시에 낮추시는 전략 보시면서, 자, 이번 주 본 종목의 흐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매수가는 자유롭습니다.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매수 후에 수익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38,000원 부분 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4만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그 정도 부분까지는 1차적인 밴드 상승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트레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다시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는 61선의 저항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NH엔터는 4만원 아니 7만원이 목표가인데 오늘 기관 사는지 잘 보자. SM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 감안하면서 투자하자라고 하셨습니다. JW 중위제약은 여러 번 사고 팔고해서 수익을 안겨준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온 것 같다라시면서 조정 시 계속 싸게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적당히 자율매도 한 4만원 정도 전후로 목표가도 잡아주셨습니다. 이상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